약이 병이 되는 시대에 신성하지 않은 동맹. 미국과 이 스토리텔링의 세력은 1950년대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미국 의학협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20세기 1호의 전환에서 AMA는 미국 대중들이 좋은 약과 나쁜 약을 구별하는 것을 돕는 단체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 당시 미국에는 5만 여 개의 의약품이 판매되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로 실업제, 또 영양, 한방제제를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수천 개의 작은 회사들이다. 이런 특허 약품들은 대개 비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둘째로 머크를 비롯한 여러 제약사들이 윤리적인 약으로 알려진 그들의 화합물을 약사에게 판매했으며, 약사는 이러한 제품의 소매상 역할을 했다. 두 그룹 모두 정부 규제 기관의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과를 증명할 필요를 갖지 않았다. 자유분방한 이 제약 시장에서 의사들의 역할 마련을 열망한 AMA는 스스로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 위치를 설정했다. 특허 의약품들을 조사해서 미국인들을 돌파리 무허가 의료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전부대를 설치했고, 윤리적인 약물의 검증을 위한 화학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약학 및 화학위원회를 만들었다. AMA는 이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승인 도장과 함께 최고의 윤리적인 약물을 제공했다. AMA는 또한 매년 유량한 약물 보고서를 출판했으며, 의학학설지는 검사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작업으로 AMA는 스스로 제약산업과 제품의 감시자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는 대중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온 의사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증진시켰다. AMA는 약물 평가는 회사들이 의사를 방문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약에 대한 지식. 1938년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라고 하는데 증명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로 FDA는 특정 약의 구입을 위해서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규제를 시작했다. 1951년 의회는 더러움 흠뿌리 수정법을 통과시켜 대부분의 신약을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고 추가 이용에도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의사들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큰 특권을 갖는 지위를 누린다. 그들은 항생제와 다른 신약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통제한다. 약사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을 이행할 뿐이다. 본질 측면에서 볼 때 의사는 이 제약 제품들의 소매상이 되었고, 상업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내놓는 제품의 경이로움을 홍보하게 된다. 신약을 더 좋게 인식할수록 대중은 처방전을 얻기 위해서 의사의 진료실을 찾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다. 제약시장 그래서 의사 지위는 최신 약물을 사용하는 평판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듯이 보인다. 제약산업과 의사의 상업이익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재편되었고, AMA는 이 새로운 현실에 빠르게 적응했다. 1952년에는 해마다 이어오던 유량한 약물 보고서 출간을 중단했다. 다음으로 약학 및 화학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약에 대한 학설지 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1955년 AMA는 그 유명한 승인 도장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1957년까지 약학위원회의 예산을 7만 5천까지 달러까지 줄였는데, AMA는 더 이상 이 제품들의 장점을 평가하는 사업을 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가 가능하다. 3년 뒤에 AMA는 제약회사가 신약의 효과성을 FDA에 입증해야 한다는 테네시주 상원의원 에스테스 키파 후보가 발의한 이 세부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도 진행한다. 맥스웰 핀란드 하버드 의대 교수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다. AMA는 제약산업과의 관계 매점에 대해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AMA가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것만 아니었다. AMA와 의사들은 신약 공부를 위해서 제약 산업에 협력했다. 1951년 더러움 흠뿌리 수정법이 통과된 해에 제약회사 스미스 클라인 앤드 브랜치와 AMA는 함께 의약품의 행진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 제약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신약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신문과 잡지의 신약에 대한 기사에는 거의 반드시 의사들이 신약의 이점을 홍보하는 정언이 포함되었다.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일하는 의사인 하이켈 와인스타인은 훗날 의회위원회에서 고백한다. 많은 것들은 실제로 제약회사의 홍보 직원들에게 의회에 배치되었다. 1952년 산업무역관용물 FODC 리포트는 제약산업이 놀라울 만큼 호의적인 언론을 즐긴다고 언급하며 몇 년 후에 이 이유에 대해서 논평한다. 거의 모든 소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약들이 새로 소개될 때 의료계로부터 아껴놓는 찬스를 받는다. 제약산업 수입은 1907년 10억 달러 넘어섰고 제약회사들은 그들을 월스트리트 연예인으로 만든 소유를 누린다고 한 작가는 살펴보았다. 이제 의사들이 항생제와 다른 모든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면서 의사들의 수입은 1950년에서 70년까지 급격히 높아져 2배에 이르렀다. AML은 1950에서 250만 달러였던 학설지를 통한 광고 수입이 1960년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난다. 1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이 광고들이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1957년 6개의 주요 의학 학설지에 실린 약물 광고를 살펴보면 이들 중에서 89%의 광고에서 약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최초의 정신약물이 시장에 나온 1950년대 환경이 그랬다. 대중들은 경이로운 약의 소식을 듣고 싶어했고 이것은 제약회사와 미국 의사들이 들려주려 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기적의 알약 1954년 3월 26일 미국에서 클로로프로마진의 판매 허가를 받은 스미스 클라인 앤드 프렌치는 상품명 소라진으로 FDA 승인을 확보했다. 며칠 뒤에 스미스 클라인 앤드 프렌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품 출시를 한다. 비록 스미스 클라인 앤드 프렌치는 FDA 제품 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150명 미만의 정신과 환자들에게 소라진을 투여하면서 35만 달러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의 사장인 프랜시스 보이어는 시청자들에게 이 약이 상상 가능한 가장 엄격한 실험을 거쳤다고 말한다. 5,000마리가 훨씬 넘는 동물에게 투여되었고 사람에게 투여했을 경우에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이후에 그 화물의 임상 가치와 가능한 한계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 의료센터에 있는 의사들 손에 그것을 맡겼다. 이 나라와 캐나다에서 2,000명이 넘는 의사가 그 약을 사용했다. 신약 개발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 제약 산업이 수행할 특권을 가지는 것이다. 보이어의 이야기는 엄격한 과학에 대한 것이었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타임은 1954년의 경이로운 이야기라는 기사에서 소라진이 주인공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임은 환자들이 소라진 투여 후에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의사와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설명한다. 타임은 후속 기사에서 환자들이 알약을 기꺼이 복용했다며 일단 복용하면 끼니를 챙기고 실컷 먹고 잠을 푹 잔다면서 소라진이 1930년대에 발견된 설파 항생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소라진은 놓치면 안 될 마법의 탄환의 비근한 예였다. 다른 신문과 잡지들도 그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었다. 클로로프로마진 덕분에 이전에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에 치료 불가했던 환자들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며 합리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1954년 55년 연재 기사에서 소라진에 대해서 정신과 환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준 기적의 알약이라고 부른다. 여러 신문과 잡지는 소라진이 정신의학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데 동의한다. 소라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1955년 봄 밀타운이 제약 시장에 소개될 때에 대중의 열광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다. 타임은 밀타운이 같은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신경증 환자를 위한 약물이라고 보도했으며 정신과 서들은 신문과 잡지 인터뷰에서 놀라운 특성을 가진 약이라고 했다. 신약 밀타운을 얻기 위해서 대중은 몰려들었다. 메프로 바이펜 이틀을 공동으로 판매하던 윌리스 연구소와
카터 프로덕트가 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먹을 정도였다. 운 좋게도 밀타운을 약국에 들여놓을 때 그 약국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붙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약국에는 밀타운이 들어왔습니다. 코미디언 밀터 베르는 이 약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밀턴에서 밀타운으로 바꿀 줄도 모른다고 말한다. 윌리스 연구소는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고용하여 밀타운의 열기를 도드리려 했다. AMA 학교는 신작음악법을 포착한 뒤에 위한 전시를 열려고 이 위대한 예술가에게 35,000달러를 지불한다. 관람객들은 에어리의 내부를 나타내는 어둡고 폐쇄 공포증을 일으킬 듯한 터널 공간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는 불안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리고서 관람객들은 다시 빛의 공간으로 나오면서 황금빛 평온의 나비를 만난다. 이 변신은 메프로 바메이트 덕분이다. 타임은 달리의 전시를 밀타운과 일반의 상태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다. 소라진과 밀타운이 알려지는 동안 신문과 잡지에 망설임의 기록이 하나 등장한다. 1950년대에 미국 인류의과대학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다수는 정신질환이 심리 갈등에 의해서 생긴다고 믿는 프로이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소라진의 초기 판촉대 스미스, 클라인 앤드 프렌치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하도록 이끌었다. 클로르 브로마진이 정신질환 치료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치료에 접근시킨다면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소라진과 밀타운을 완치제가 아닌 정신치료를 위한 보조치료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소라진은 주요 신경안정제로, 밀타운은 보조신경안정제로 불리었으며 호프만 라로시가 이 브로니아지들을 시상에 내놓을 때 정신활력제로 묘사된다. 이 약들은 비슷하게 주목할 만했지만 이 모두는 마음에 대한 항생제는 아니었다. 라이프가 1952년 탐색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제목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그래서 정신의학은 아직 그 혁명의 초기 단계였다. 정신질환의 박테리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이 경고문도 무시된다. 1957년 뉴욕타임스는 연구진들이 이 브로니아지드 뇌 대사 불균형의 강력한 조절제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보도한다. 이 브로니아지드와 이미프로빈 모두 정신상태를 돌이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잡지는 말한다. 이 약들은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중추신경 진정 체면이라고 하는 그 변화는 순수한 불안 완화를 향한 지금까지의 가장 큰 걸음이다. 머크사도 마찬가지로 저서의 신야 스와비티를 기분 정상 화제라고 홍보하였다. 정신과 약물 이미지 변신의 마지막 단계는 1963년에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영정신건강연구소 클로르 프로마진과 다른 신경이완제의 6조 효과성 연구를 시행했다. 이 약들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플라시보보다 더 효과적으로 원함이 밝혀진 후에 연구들은 결론을 내린다. 이 약은 넓게 보아서 조현병 치료제로 강구되어야 한다. 신경안정제라는 용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지는 의문이다. 또 NIMA의 이 발표로 정신의약품 변신의 기본이 완성되었다. 초기의 클로르 프로마진과 다른 신경이완제는 환자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감정의 무관심을 일으키는 작용제로 여겨졌다. 이제 이 약들은 항정신병 약물이다. 정신과 영역에서 개발된 근이완제는 길들이는 성질 때문에 이제는 기본 정상화제가 되었다. 정신활력제는 항우울제다. 이 모든 약들은 분명히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해독제였고 그런 면에서 항생제에 비견할 만했다. 이 약들은 단순한 긍정제라기보다는 질형태치제였다. 이 마법탄한 이야기에서 빠진 것은 오직 정신질환의 생물학적인 이해뿐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약물이 재인식되면서 일단 연구자들이 약물의 뇌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격차를 메우는 두 가지 가설을 개발한다. 뇌 속의 화학물질, 뇌 속의 화학물질. 1950년대 초 신경학자들은 사이에서 신호가 뇌의 신경세포 사이의 작은 시냅스를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신호는 정기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화학적인 전달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이 논쟁에 대한 역사학자 엘리엇 발렌스타인은 그의 저서 내 타닥이에서 스파크와 수포간의 전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까지 연구자들은 치와들은 포유류의 뇌에서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여러 화학 전달 물질을 분리했고 그 수프 모델이 우세해졌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NIMA 연구원 버너드 브로디는 우울증이 뇌 속의 화학물질을 불균형 때문이라는 이론으로 확장된 지적인 씨앗을 심었다. 1955년 터키 실험 대상 실험에서 브로디는 조현병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인도에서 쓰이는 한방약물에서 유래한 리소핀이 뇌 안의 세로토닌 수치를 낮추었다고 보고했다. 리소핀은 또한 동물들을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한동안 브로디의 연구에서 일한 스웨덴 양리학자 아르비드 칼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소핀이 카티콜 아민 계열의 유기화합물인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뇌내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뇌에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을 고갈시키는 약물은 동물을 우울하게 만드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연구들은 동물이 이 브로니아지드나 또 이미 브라민으로 전 처치를 받을 때 무기력해지나 무관심해지지 않음을 발견했다. 두 항우울제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나 리소핀으로 인한 세로토닌과 카테콜아민의 고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NIMA 안팎의 과학자들은 이 브로니아지드와 또 이미 브라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낸다.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의 신호 전달은 번개같이 빠르고 날카로워야 하며 신호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전달자가 시냅스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수행이 된다. 화학물질이 호수에 의해서 대사되어서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다시 시냅스 전 뉴런으로 흘러들어간다. 연구들은 이 브로니아지드가 첫 번째 과정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등등. 노르에피네린의 고갈과 불활성화를 일으키는 리소핀 같은 약은 뇌에서 진정 우울 유발 효과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노르에피네린은 증가 혹은 강화하는 약물은 행동 자극이나 흥분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발견을 근거로 여러 연구자들이 정서장애와 병태 생리학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이는 정서장애의 카테콜아민 가설로 명명되었고 모든 우울증이 카테콜아민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의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결핍과 관련된다고 제안한다. 비록 이 가설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실드 크로트는 그것은 기껏해야 매우 복잡한 생명체의 상태를 환원주의적으로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생물을 정신의학으로 알려진 학설을 구성하는 첫 번째 기둥이 세워졌다. 2년 후 연구자들은 두 번째 기둥인 조현병 도파민 가설을 세운다. 이 이론의 증거는 파킨슨 병에서 연구에서 나왔다. 1950년대 후반 스웨덴의 아르비드 칼손과 동료 연구자들은 파킨슨 병의 도파민 결핍 때문이겠다고 제안했다. 이 가능성을 시험하느라고 빈의 생리양리학자 올레 호르니키에비치는 파킨슨 병으로 죽은 사람의 뇌에 요오드를 적용해야 했다. 요오드는 도파민 부위를 분홍색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뇌의 한 영역인 기저혈계는 도파민 뉴런이 풍부하다고 알려졌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기저혈계는 분홍 변색 기미가 거의 안 나타난다고 호니키에비치는 보고한다. 정신의학 연구자들은 이것이 조현병과 연관됨을 바로 이해했다. 클로로프로마진을 비롯해서 신경이 환자는 떨림, 틱 증상, 느린 보행 등의 파킨슨병 증상을 자주 일으켰다. 파킨슨병이 기저핵 도파민 신경세포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면 항정신 약물이 어떤 식으로든 뇌의 도파민 전달을 방해한다고 추론이 가능하다. 도파민 뉴런의 죽음과 도파민 신호 전달 차단 둘 다 기저핵에서의 도파민 기능 부전을 일으킬 것이다. 가설은 클로로프로마진을 비롯한 조현병 치료제도 그러한 작용을 일으켰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뇌 영역을 단절시키는 약의 발견이었다. 이 약들은 뇌 기능 정상화가 아니라 뇌의 깊은 병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자들은 환각과 편집 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암페타민이 뇌의 도파민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정신병은 과도한 도파민 활동에 의해 유발되고 신경이완제는 이를 억제하여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보였다. 그렇다면 이 신경이완제는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겠다. 1967년 네덜란드 과학자 자크 반 로섬은 조현병 도파민 가설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신경이완제에 의한 도파민 차단 가설이 추가로 입증되면 조현병의 생태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도파민 수용체의 과도한 자극은 조현병 원인 이론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112